네, 이 시각 K스탁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가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시장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뽑은 첫 번째 시장 이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옴시티 후속타는 있느냐. 최근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또 우리나라가 10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시장을 저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주춤거리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안 좋을 때 또 달리 저희가 봐야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동남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죠.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하고 얘기를 먼저 나누죠. 예, 네옴시티 이후에 또 후속타로 나오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네. 수도를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 규모가 서울의 4배 정도 규모인데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을 좀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산업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역시 국방이나 방산 쪽에 관심이 높은 국가여서 그런 쪽에서 저희와 후속적으로 협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팩트 시티라고 하면 이제 고밀도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인프라들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는 5G를 포함한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항만이 필요할 거고, 철도가 필요할 거고요. 물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친환경 도시니까 네옴시티처럼 전기차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의 네옴시티의 수혜주들이 궤를 같이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두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3년도에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찾을 거냐로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금리가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익이 줄어드니까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엔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정부 지출뿐이 없는데 네옴시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처럼 정부가 지출해서 사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관련된 수혜주들이 내년도에는 증시에 이끄는 주도주가 할 역할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옆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보다 좀 적고요. 그렇다 보니 동남아시아 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데가 인도네시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간 보통 보면 인도네시아에는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지역들이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화진 멘토는 지금 정부가 MOU 10건 체결한 것들 보면서 야, 이건 좀 의미가 있구나 싶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물론 앞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인도네시아 인구가 대략 2억 7,550만 명입니다. 세계 4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와 반면에 또 섬이 18,000개 정도의 섬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AAM이라고 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오히려 더 수혜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도도 이전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게 되려면은 그런 AAM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섬과 섬 간의 이동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구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혜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실제적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상용차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MOU를 통해 가지고 현대차가 이런 드론과 플러스 이런 전기차, 이런 스마트 환경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혜도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랑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그래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을 굉장히 조금씩 공략하면서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죠. 다행인 게 이제 K 컨텐츠가 또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시장 공략을 하기 좋은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방금 전에 UAM 얘기도 하셨고 현대차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조금 빨리 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 많이 진전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한테 이기택 물어보시면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네. 좀 떴는데요. 사실
가장 먼저 인프라 투자이지 않을까요? 네. 뭐 저희 네옴시티도 마찬가지로 항만 쪽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하면 최근에 주가 모습이 좀 재건 이슈를 거기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뭐 굴삭기를 만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뭐 그리고 그 이외에 전력 송신망도 사실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서 처음에 인프라 투자와 전력 송신망 그런 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거기서도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높을 거니까 관련된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느 쪽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UAM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네. 현대차도 실제로 2028년부터 미국에 이제 관련된 드론 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제품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주가에서 PC 디렉트라는 회사가 25%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졌던 게 그동안 이제 PC 수요 이제 부진이 크겠죠. 이 회사가 인텔에 대한 국내 대리점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마더보드나 이런 부품 쪽으로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쪽 나오고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16년에 이제 중국이 세계 드론 1위인 업체이다 보니까 뭐 DJI나 이제 페르사와 같은 드론 총판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실제로 UAM이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PC 디렉트도 이런 드론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베셀이나 네온테크와 같은 부분들도 이런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드론으로 인한 신사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매출이 안 나왔다는 점 그리고 시총이 좀 작다는 점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고 좀 오늘 좀 PC 디렉트가 올랐다는 점 오른 부분이 이런 중국에 있는 드론 총판을 유통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조금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 시장은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 MOU를 맺었다는 게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리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아마 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에 또 우리 빈살만 형님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오시는데 빈살만하고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우디가 5G 관련 인프라 투자 또는 5G 관련 사업에 진심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죠. 그럼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하고 먼저 얘기 나누죠. 예, 뭐 결국에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뭐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첩하게 먼저 인프라가 깔려야 될 게 통신입니다. 통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진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삼성과 손을 잡겠다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그간 5G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 이슈로 보니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라는 쪽에서 주가는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되면서 20배 받던 종목이 5배까지 쭈그러들면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 그리고 뭐 2년 동안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빈집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근데 마침 거기에 네옴시티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5G 투자 관련돼서 하웨이가 아니고 삼성과 손을 잡으려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쪽에서 이제 5G에 훈풍이 좀 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KT에서도 발표를 좀 했는데 향후에 신규로 이제 5G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미세한 그러니까 앞으로 통신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뭐 필름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5G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국내에선 익숙한 산업이지만 해외에서는 앞으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는 3분기 때부터 좋은 성과를 좀 나타낸 거고 내년도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쪽에서 추가적으로 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릿고개는 넘었다. 주가상으로는 보릿고개는 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릿고개는 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그래도 장밋빛 괜찮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5G가 사실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좀 서둘러서 이렇게 오픈한 경향이 있긴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국내 투자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이 테마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우디를 통해서 더 한번 불꽃을 필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네옴시티는 굉장히 먼 얘기 같은데 도리어 5G 같은 경우에는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리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오늘의 이 5G와 관련된 얘기, 방금 전에 이기택 멘토가 하신 얘기랑 참고하셔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뭐 관련된 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견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최근에 조금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만큼 5G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동안 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온시티도 그렇고 뭐 작년에 버라이즌, 뭐 디스네트워크 실제로 삼성전자의 수주를 받았던 게 몇 조 원대의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일본향 쪽에서도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사우디까지 그만큼 수주는 계속 나오고는 있고 실적도 좋아하고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주가가 더 어쩌면 어느 정도 반등이 더 크게 나와야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이 조금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끝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도 끝난 것 같습니다. 뭐 로봇이나 뭐 AI나 이와 같은 5G가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리고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5G 관련해서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두 분 한번 말씀 들어보죠. 이기택 멘토는 5G 중에는 어떤 걸 제일 선호하세요? 네, 뭐 지금 통신사는 제외하고 장비 쪽을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그와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는데 관심주 쪽에서요. 근데 실적으로 거들떠 봤을 때 HFR이라든가 그리고 KMW, RFHIC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이쪽에서 훈풍이 불고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이 실적을 동반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FR, KMW, 그다음에 RFHIC 이렇게 세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5G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뭐 기지국이나 이런 관련된 증폭기 관련해서는 이제 RFHIC가 뭐 실제로 매매를 하라고 한다면은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급등해서 줄었다는 측면이 있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RFHIC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가 이제 워렌 버핏이 그 TSMC를 대거 매수했다는 뉴스가 들렸죠. 원래 IT 쪽은 딱히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애플도 안 샀던 워렌 버핏인데요. 이제 반도체 시장에 베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삼성이 아니라 TSMC라는 점이긴 한데요. 이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말씀하시죠. 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를 매수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증권거래에다 제출한 3분기 말 투자 현황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뭐 지금 현재는 더 샀는지 더 팔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투자 성격상 뭐 지금 이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외에서는 5% 정도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버핏이 이제 기술 투자만 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자재 회사 루지애나 퍼시픽 그리고 투자은행 프리스도 이제 추가적으로 편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식을 이제 싼 가격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좀 매집하는 게 아닌가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겠고요. 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TSMC인가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차 그 바이든 버크셔 회사회의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버핏의 버크셔 회사회의에서 중국의 전기차 BYD라는 회사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애플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주가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이 TSMC였기 때문에 네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기투자했고 애플로 인해서 자기가 잘 알던 회사인데
중국에서 자금을 빼서 낙폭 과대인 종목을 좀 담은 게 아닌가 그렇게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TSMC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코멘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네. 나쁘지 않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애플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TSMC를 투자했다 이런 분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산다라고 하면 TSMC는 그간 약간 조금 주춤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런 데 있어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은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TSMC에 대한 워렌 버핏의 매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은 경제적 해자 기업 그리고 캐펙스가 증산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TSMC라고 하면은 항상 매 분기마다 대략 40~50%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매출을 일단 보여줬던 회사이고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선을 다지게 하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도 생각을 네.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수혜주들, 뭐 TSMC 관련 수혜주들인 뭐 MK전자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리노공학, 월덱스와 같은 부분들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물론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아직 경쟁사로 치기에는 그만큼 좀 독자적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TMC를 좀 이번 워렌 버핏의 매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서는 1.3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뭐 4분기에 5%까지 이상까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가 애플이 41%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가 7%대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5% 이상이 되면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총 한 7위 안에 드는 비중으로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만큼 반도체 비중은 늘렸다는 측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덩달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에 투자한 건지 아니면 위탁 생산 쪽에 파운드리 쪽 산업에 투자를 한 건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해자 기업, 그러니까 파운드리 기술 경쟁력으로 봤을 때 TSMC가 다른 데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자로 본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시장 전체가 올라갈 거고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을 투자한 건지는 이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은 국내 반도체 어떤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버피동이 반도체 투자를 조금 더 늘릴지 TSMC만 투자를 할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반도체까지 투자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바이러스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재확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이사님부터 할까요? 네. 뭐 지금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증시가 시달렸던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이제 영향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몇몇 회사는 몇몇 기업들은 호재를 품고 이제 증시가 지수가 주가가 네네.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동제약이 오늘 경구용 치료제 1승인 기대감이 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건 임상 3상 결과를 좀 보고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에서 조코바 투여자들이 증상 해소 시간이 많이 완화가 됐고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구용이기 때문에 처방이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주가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폐쇄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치명률도 낮아졌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봉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은 그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면 선풍적으로 아마 처방이 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처방이 많이 될 것이냐는 이제 승인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고
경구라는 건 입으로 먹는 거니까요. 주사를 맞는 거, 백신 맞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구용 저희가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어쨌든 일동제약이 다시 한번 이 경구용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코로나 재유행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세요? 이번이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네. 그만큼 이제 접종을 맞은 사람 수도 덩달아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는데 조금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더나나 최근에 화이자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노시자도 덩달아 반등하는 모습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바백스니 좀 CMO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아쉽게 나왔고, 그리고 자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스카이코비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정부의 선물량 자체가 그만큼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이제 그런 선물량 자체가 아직은 더 많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국내 이런 CMO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세피에 대한 물량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도 코로나 주변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적으로 맞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의 모더나가 오른 이유는 모더나가 이번에 새로 내놓는 백신이 변종에 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더나 주가는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화이자가 급등한 이유는 경쟁사의 임상 상상 약물이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을 거다 그래서 화이자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유행하고는 모더나는 조금 관련이 있는데 화이자가 오른 건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지금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된 관련주들, 치료제 뭐 또는 독감 이런 것까지 같이 주가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저희가 의류주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의류주들이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의류주들 좀 안 좋게 봤던 게 중국 시장이 좀 닫히면서 의류주들이 큰 피해를 본다. 화장품하고 같이 읽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의류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멘토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중국인들이 1인당 모자 2모자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라는 MLB를 네.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FNF라고 하면 호실적을 보인 것에 이어서 사실 2분기 때도 상당히 큰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시장에서 환호를 하냐라고 하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중국이 계속해서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실적을 보여줬고 네. 이러한 실적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중국이 지금까지 봉쇄인데 만약에 봉쇄가 풀리게 되면 디스커버리라든가 MLB는 상당히 큰 실적을 보일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년도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서 치명률이 확 떨어진 코로나가 유행한다라고 하면 사실 백신보다 더 빠른 봉쇄 완화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뇌피셜입니다만 그러면 그동안의 주가는 내려왔지만 실적을 축적해놓은 그러한 회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또 주가의 본래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의 포션이 큰 그리고 실적이 호실적인 그런 회사들을 눈여겨 보시면 의류 회사, OEM 회사를 이제 아울러서 투자가 될 수 있는 관심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화진 멘토 얘기 듣고 와서 제가 한번 관심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의류주들 요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동안 이제 북미 시장의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등에 업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류가 재고가 쌓이고 있는 와중에도 환율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네. 만약에 추후에 환율이 다시 빠지게 되면
되면은 실제로 이런 재고가 늘어나면은 그러면 OEM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도 좀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예, 뭐 룰루레몬이나 이런 다양한 업체들의 OEM이 있고 실제로 특히 등산복이나 관련된 기능성 상품들이 겨울철에는 결국에는 수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마진이 크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캐주얼 니트 쪽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공통적으로 환율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네. 이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는 게 이들의 이익에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도리어 유리할 수는 있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종목들, 의류 관련주들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제 대부분들 급등하고 오늘은 그 급등세를 반납하는 모양새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제 뭐 실적 좋다, 잠깐의 중국에서 조금 정책적인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조금은 있는데 앞서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먼저 이기택 멘토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지금 의류주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범위를 좁혀 주십시오. 예, 제가 서두에 화승인더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사실 환율 효과 때문에 호실적의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 포션이 큰 업체 FNF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FNF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는 4분기 때부터 테니스 브랜드 네네. 세르기오 티카니가 이제 다시 또 런칭이 돼서 4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FNF가 그나마 의류주 중에선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NF가 지금 21,000원대거든요. 그러면 뭐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기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산정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제가 실적까지는 거들떠보는 상황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뭐 증권사에서는 지금 현재 뭐 FNF 지금 50% 상방을 열어놓은 리포트를 좀 봤거든요. 그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류주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아서 의류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과 이제 이슈는 마무리를 짓고요. 관심 종목 확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멘토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이노와이어리스 스몰셀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주셨는데요. 얘기를 좀 자세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는 NC소프트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좀 괜찮더라고요. 게임 시장 판도 변화를 기대한다. 최근에 신작 내놨다, 뭐 슈팅 게임 관련 신작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와이어리스 이기택 멘토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5G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주가가 내렸다라는 건 그전에는 25배, 30배 줬던 그런 성장 비즈니스였는데 지금은 5배뿐이 못 주는 사양 산업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아까 전에도 왜 미리 선조정이 나와서 꺾였느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스몰셀이라든가 기지국이라든가 건물 내에 들어가는 통신망 구축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타 여건 때문에 뭐 사실은 금리 인상에다가 증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되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연출된었던 것들이 이제 5G 관련된 장비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이제 국내를 넘어서 어느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기관망을 설비하는 건 국가의 지출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궤를 같이 하는 업종 중에서도 5G가 관련된 테마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5G 장비주 중에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들고 나온 건데요. 네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작년에 뭐 삼성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미국 쪽에서 통신사와 삼성이 계약을 많이 이뤄낸 것이
보도화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스몰셀이 계속해서 매출처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스몰셀 관련주 이노와이어스가 가장 매출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셀이 많이 바뀐다라는 건 그만큼 가까운 지역에서도 5G가 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 국내를 넘어서 이제 3분기부터 나왔던 일본 쪽에서도 매출이 이익이 성장되고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다른 여타 국가로 설비 투자가 늘어났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중에서도 이노와이어스가 실적 개선세가 더 가파를 것이다. 그러한 판단에 들어서 오늘 이노와이어스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스몰셀이라는 게 일종의 기지국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계기에서 네. 받아서 휴대폰으로 뿌려주는 중간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네. 촘촘하게 중계기를 저희가 전국망에 깐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스몰셀을 넣어놓으면 훨씬 더 5G 관련된 통신망이 빽빽하게 깔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일본 시장의 이 스몰셀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노와이어리스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 목표가하고 선절가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실적을 먼저 좀 잠깐 갖고 네, 나왔던 좋습니다. 장표가 있는데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이노와이어스의 실적은 올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송합니다. 장표가 네네. 넘어가지 않아서요. 올해 말씀드렸던 대로 1,100억에 163억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5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2배 이상의 실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바라보면 3분기 때 사상 최대 이익을 찍었는데 주가는 대략 89,000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하락한 4분의 1 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노와이어스가 가장 저평가된 5G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하고 선절가 나가고 있네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오늘 29,450원인데 목표가 5만 원, 선절가 2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화진 멘토의 오늘 NC소프트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 모레 국내에서 이제 지스타가 이제 개막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년간 주가가 빠졌다는 부분은 일단 빠졌다는 부분이고 결국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PC 시장과 모바일 시장에서 좋지 않았던 게임 시장에서 결국 콘솔 시장, 물론 클래프톤이 먼저 12월 2일 날 신작이 출시하긴 하지만은 물론 클래프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출시가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NC소프트가 어제 이제 트리플 L이라고 하는 슈팅 게임이 이제 인게임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슈팅 게임을 굉장히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어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PC 시장과 콘솔 시장에 들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NC소프트의 과제는 가금 제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도 하나의 숙제가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콘솔 게임 시장이 대략 90조, 80조 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공을 한다. 그동안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MMORPG에서 어느 정도 다양하게 성장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국내 매출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콘솔 시장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콘솔 시장의 주 수요가 미국과 일본의 시장이 대략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양한 매출처를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단순하게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네오위즈나 이제는 펄어비스 그리고 크래프톤과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을 탈피를 해서 이제 콘솔 게임 시장 이제는 리니지의 하향 안전한 실적이 아니라 콘솔 게임 시장 자체에 대한 매출이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네.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만약에 지스타에서 NC소프트가 다양한 신작들의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업데이트나 이런 관련 영상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런 게임주들에 대한 수급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주가가 꽤 회복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이제 위로는 한 55만 원까지는 저항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뭐 이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쪽까지 뚫어줄 수 있을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하셨네요.
우선은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사실 지금 프로젝트 TL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출시 일정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빠졌다는 이슈가 출시가 지연됐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반년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신작이 정해지고 앞에 얘기했던 트리플 L 같은 경우가 2024년에 연달아 나온다게 되면은 NC소프트가 다른 게임사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자구를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국내 게임 1등 회사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콘솔 게임 시장이 국내 게임사가 어느 정도 여기서 침투를 했다라는 네. 게 성공했다고 하면은 NC소프트도 덩달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스타에서 또 새로 내놓는 게임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네요. NC소프트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심주 NC소프트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두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